은퇴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필요하다 합니다. 마음의 병이요. 입사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공장에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회사가 주는 대로 받았어요. 18만 원이면 18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공장 월급이 다른 데보다 적은지 많은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옆 공장 사람을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그제야 아는 건데 월급이 얼마냐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돈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다가 노조가 들어서면서 정보가 돌기 시작했어요. 노조 간부들이 다른 철강 회사들이 임금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고 나서 입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용광로 앞에 서는데 월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곳도 있었어요. 우리가 20만 원 받을 때 다른 데는 40만 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같은 열기를 맞고 같은 소음을 견디고 같은 위험을 안고 일하는데 왜 우리만 적게 받아야 하냐? 근데 화만 낸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조가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회사 쪽하고 마주보고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못 올려준다고, 노조는 올려달라고, 밤새 이야기해도 결론이 안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했어요. 첫 번째로 바뀐 게 교대 근무였습니다. 그전에는 교대가 제대로 안 돌아갔거든요. 사람이 부족하면 연장 근무를 시키는데 그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반강제였어요. 12시간 일하고 나서 4시간 더 하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찍히니까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 받을까봐 싫어도 했어요. 16시간을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집에 가서 쓰러지듯이 누우면 다음 날 또 출근이에요. 노조가 생기고 나서 3교대가 제대로 잡혔습니다. 8시간 일하고 다음 조가 들어오고 연장 근무도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 것 같았습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겪어봐야 알아요. 8시간만 일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 아내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아이하고 놀 시간도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아이 얼굴을 하루에 30분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임금 협상. 첫 해에 10% 올랐어요. 18만 원이 20만 원 가까이 된 겁니다. 2만 원이 는 건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2만 원이면 쌀을 살 수 있었고 아이 신발을 사줄 수 있었고 어머니한테 1만 원 더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 해에 9%,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 매년 조금씩 올랐습니다. 다른 철강 회사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올려야 했거든요. 한꺼번에 확 올리면 좋겠지만 회사도 버텨야 하니까 점차 맞춰 나간 거예요. 노조 간부들이 매년 협상 결과를 벽에 붙여놨는데 올해 몇 % 올랐다. 기본급이 얼마가 됐다. 수당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읽을 때마다 한 계단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18만 원이 2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50만 원이 되더라고요. 50만 원을 처음 받았을 때 봉투가 두꺼워진 게 손에 느껴졌어요. 10,000원짜리 50장. 그걸 세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아, 이게 50만 원이구나.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때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한 계산입니다. 우리가 18만 원으로도 살았잖아요. 힘들었지만 살긴 살았거든요. 라면 끓여 먹고, 반찬 없이 김치에 밥 먹고, 그래도 살았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됐을 때 30만 원은 안 쓰고도 살 수 있지 않냐.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까 18만 원대처럼 빠듯하게는 못 살지만 20만 원 정도로 아껴서 살면 30만 원은 남길 수 있는 거지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른 만큼은 통째로 저축하자. 우리 지금까지처럼만 살면 3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 지금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 나는 괜찮으니까 넣을 수 있을 때 넣어. 그 말이 고마웠어요. 보통은 월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올리잖아요. 고기 좀 더 먹고 옷 좀 사고 외식도 하고. 근데 아내는 올라간 만큼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도 좀 편하게 살고 싶었을 텐데 그걸 참은 거잖아요. 재형저축이라고 아십니까? 정식 이름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에요. 회사 다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인데 이자를 좀 더 줬어요. 일반 저축보다 한 2% 정도 더 붙었던 것 같습니다. 3년짜리를 넣는 겁니다. 3년 동안 매달 넣으면 만기에 이자까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50만 원 되니까 30만 원을 재형저축에 넣었습니다.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서 20만 원으로 산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빠듯했습니다. 쌀 사고, 반찬거리 사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내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했지요. 결혼 이야기를 안 했는데 28배 했어요. 선을 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소개해줬는데 다방에서 만났어요. 첫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좀 숙이고 말을 조근조근 하는데 목소리가 참 고왔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홀짝홀짝 마시는 모습이 예뻤어요. 솔직히 저는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있는 거라곤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두 손뿐이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더니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따뜻했습니다. 힘든 걸 알아주는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에서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저, 결혼 생각 있으세요? 아내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내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 학교도 못 나왔다며? 공장에서 일한다며? 몸 상하면 어떡할래? 괜찮겠냐? 아내가 대답했대요. 손이 두꺼운 사람이 마음도 두꺼운 거 아니겠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나중에 전해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용광로 앞에서 평생이라도 서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참 알뜰하게 살림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싼 반찬거리만 샀어요. 시금치가 비싸면 콩나물, 콩나물이 비싸면 무. 그날 제일 싼 걸 골랐어요.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아이 생일날만 먹었습니다. 아이가 셋째 생일 때 돼지고기 한 근을 사와서 불고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고기를 먹으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맛있다. 고기를 모르는 거예요. 먹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때 아내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바로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맛있지? 많이 먹어.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사온 거야. 나중에 설거지하면서 아내가 조용히 울었어요. 수도꼭지 소리에 섞여서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모른 척 했어요.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 아이한테 미안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아이한테 고기를 자주 먹여야 한다. 아내를 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어요. 재형저축이 만기되면 다시 3년짜리를 넣고 그게 만기되면 또 넣고 끊이지 않게 돌렸습니다. 보험도 들었어요. 아내가 보험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당신 이거 하나 넣자. 뇌경색이나 큰 병에 2천만 원 나오는 보험이야. 매달 좀 나가긴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그때 저는 솔직히 귀찮았어요. 보험료가 매달 나가니까 그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거 안 넣어도 되지 않아? 우리 둘 다 건강한데 뭐하러 병원 걱정을 해. 아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프면 끝이야.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 이거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어. 그 고집에 져서 넣었습니다. 그 보험이 나중에 우리 목숨을 살렸어요. 아내가 그때 안 넣었으면 우리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아내 말을 들어서 다행이에요.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아내가 이러거든요. 그 봐. 내 말 들으길 잘했지? 네, 잘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30대 중반쯤 되니까 반장이 됐습니다. 용광로 파트 반장. 조를 이끄는 자리예요. 반장이 되면 수당이 붙습니다. 기본급에다가 반장 수당, 위험 수당, 야근 수당까지 합치면 월급이 꽤 올랐어요. 책임도 커졌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용광로 앞에서 한순간 실수하면 화상을 입거나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안전 점검을 직접 했어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용광로 상태를 확인하고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보고 작업 전에 인원 체크하고 인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대체 인원을 구할 때까지 작업을 안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나머지가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면 사고가 나거든요.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무게를 매일 지고 출근했어요. 40대에 접어들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었고 50대 초반에는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7천만 원. 20년 전 기준으로 부산에서는 꽤 받는 축이었어요.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월급이라고. 국민학교 중퇴한 사람이 기술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공무원하고 비교해도 크게 안 달랐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넣고 있었고 재형저축도 여러 번 돌렸고 보험도 있었으니까 31년만 채우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아내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아. 내가 퇴직하면 우리 편하게 살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그때까지 건강해야 해. 알지? 건강 잃으면 돈 있어도 소용없어. 건강. 그때는 그 말이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31년을 버틴 몸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무너진 건 제 몸이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31년을 같이 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그 사람 가족이 있으니까. 다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반장이었는데 나이가 저하고 똑같았어요. 같은 해에 입사했고 같은 해에 반장이 됐고 같은 해에 퇴직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로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신입 교육 때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친구도 학력이 높지 않았거든요. 서로 어디 나왔냐고 물었다가 둘 다 국민학교라서 웃었습니다. 야, 우리 비슷하네. 그 한마디로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야근하면 같이 라면 끓이고 주말에 가끔 가족끼리 만나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같이 놀았어요. 이 친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야, 우리 정년 퇴직하면 낚시 가자. 부산인데 바다가 코앞이잖아. 좋다. 퇴직하면 맨날 가자. 새벽에 나가서 해 뜰 때까지 앉아 있는 거다. 횟감 잡으면 회 떠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자. 야, 생각만 해도 좋다. 빨리 퇴직하고 싶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퇴직하면 할 게 많았어요.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서로 손자 자랑도 하고 31년을 같이 버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퇴직이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작업 중에 옆 부서에서 소동이 났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공장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두 가지예요. 화재이거나 사람이 다쳤거나 어느 쪽이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입니다. 작업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으로 뛰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원 모양으로 둘러서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가 봤더니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친구였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안전모가 벗겨져서 옆에 굴러 있었고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있었대요. 그날따라 아내가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공장에 왔었는데 도시락을 건네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진 거예요. 아내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여보, 왜 그래? 장난치지 마. 일어나. 근데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다가가서 어깨를 흔들었는데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때서야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왔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이 멈춘 지 너무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회사 야유회 때 찍은 사진 같았는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31년을 같이 버틴 사람이 관 안에 누워 있으니까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낚시 가자고 약속한 사람이 영정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빈소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친구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려는데 친구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집 양반이 아저씨 퇴직하면 낚시 가자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졌어요. 장례식장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등을 두드려줬는데 그 손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을 했어요. 납골당에 친구를 모시고 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뿌옇더라고요. 그날이 흐린 날이었는지 제 눈이 흐린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1년만 더 하고 나올 거야. 더 하라고 해도 안 한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 더 하라고 하지 않았어? 했어요. 회사에서 1년 연장을 제안했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경험 있는 반장을 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을 더 하되 지금 설정된 그대로 임금 인상분을 적용해 주라. 내년에 임금이 오르면 나도 똑같이 올려달라. 회사가 약속했어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한 겁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용광로 앞에 서면 바로 옆 부서에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빈자리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새 안전모를 쓴 하얀 모자. 그 하얀 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늘 마주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거기 앉으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잠이 잘 안 왔어요. 새벽에 깨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용광로 앞에서 쓰러지면 그게 끝이다. 아내한테 도시락 받으려다가 쓰러지면 그게 끝이야.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뭘 더 하겠나? 이만큼이면 됐지 뭐. 1년을 채우고 퇴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31년이에요. 23세 들어가서 54세 나왔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공장에서 보냈어요. 나오는 날 개인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안전모가 있었어요. 까맣게 변색된 안전모. 31년 동안 제 머리를 지켜준 모자. 만져보니까 표면이 울퉁불퉁했어요. 열에 녹았다가 굳었다가 를 반복한 흔적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봤어요.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사물함에 두고 나왔습니다. 누가 쓸 수도 있으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져가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두고 온 거예요.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용광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쇳물이 쏟아지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를 31년 동안 매일 들었는데 그날따라 다르게 들렸어요. 마치 공장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라, 수고했다.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나갈 것 같았으니까. 정문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내일부터 뭘 하지? 31년 동안 내일 할 일이 정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이 비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이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말 안 하겠어요. 31년 치고는 생각보다 적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31년이면 좀 나오겠지 했는데 세금 떼고 이것저것 빠지니까 손에 쥐는 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바로 안 나옵니다. 63세부터 나오거든요. 54세 나왔으니까 9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9년. 수입이 없는 9년. 회사에서 정년 퇴직하면 석 달 동안은 월급처럼 돈을 줬거든요. 적립금 같은 건데 매달 통장에 찍히니까
아직은 괜찮다 싶었어요. 31년 다니던 습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심이 됐거든요. 근데 석 달이 끝나면 그 다음 달부터 통장에 찍히는 게 없습니다. 그 빈줄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퇴직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이 나고, 밥 먹다가 눈물이 나고, 텔레비전 보다가 눈물이 나고, 밤에 누우면 또 눈물이 나요. 처음에는 감기 때문인가 싶었어요. 날이 추우니까 눈이 시려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코를 풀어도 눈물이 안 그치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퍼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뭐가 슬프냐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뭐가 슬픈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 위에 눈물이 뚝 떨어지면 아내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병원 가볼까? 아프지 않아요. 몸은 아무 데도 안 아픈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프다고 하기도 뭐하고 슬프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눈물이 나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몸이 아닌 게 아팠어요. 31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고 오후 3시에 퇴근하고 그 리듬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알람이 안 울려요. 알람을 맞출 이유가 없거든요. 31년 동안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는데 이제는 안 맞춰도 되니까 알람을 꺼놨어요. 근데 몸은 기억합니다.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거실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공장에서는 기계 소리, 사람 소리, 용광로 소리, 트럭 소리, 호루라기 소리가 가득했는데 집은 시계 소리밖에 없어요. 그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쓸데없는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있나? 내일도 이렇게 앉아 있을 건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아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차려주면 밥상 앞에 앉는데 수저를 들 힘이 없었어요. 당신 밥 먹어. 응. 왜 안 먹어? 먹고 있어.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고 입맛이 없었어요.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더 힘들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아내한테 걱정을 끼치는 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 자존심마저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공장에서는 제가 필요했거든요. 반장이니까 매일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반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반장님, 여기 점검 좀 해주세요. 반장님, 오늘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반장님, 반장님, 반장님. 하루에 수십 번 그 호칭을 들었는데 퇴직하니까 아무도 저를 안 불러요. 이름도 안 불러요. 전화도 안 와요. 공장 동료들이 처음에는 연락이 오다가 한 달 지나면 뜸해지고 2달 지나면 거의 없어지고 3달 지나면 끊겼어요. 다들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한다고 덜 외로운 건 아니에요.
반장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은 있는데 역할이 없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650도를 버틴 사람이 집안에서 눈물 한 방울을 못 참습니다. 웃기지요? 뜨거운 건 참았는데 텅 빈 하루는 못 참겠어요. 수입도 끊겼습니다. 석 달 동안 들어오던 적립금이 끝나니까 통장이 멈췄어요. 31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통장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찍히는 게 없어요. 은행 앱을 열어봐도 마지막 입금 날짜가 석 달 전이에요. 그 숫자를 보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통장이 멈추니까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혼자 방에 앉아서 1시간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울고 나니까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음 날 또 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 같았습니다. 이게 우울증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남자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우울증은 약한 사람이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광로에서 31년을 버틴 사람이 우울증이라니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뜨거운 걸 버틴 사람이 차가운 걸 못 버틴 거예요. 용광로의 열기는 참았는데 텅 빈 하루의 냉기는 못 참은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또 눈물이 나길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병이 된다. 아내한테 더 걱정 끼치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지.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죽겠다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퇴직 전에 컴퓨터 기초 교육을 시켜줬거든요. 인터넷 켜는 법, 검색하는 법, 그 정도만 배웠는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겨우겨우 뭘 찾아볼 수 있었어요. 검색창에 뭐라고 쳤냐면 나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경비원, 주차관리, 청소, 배달.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나이 상관없고 학력 상관없고 교육받으면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일자리도 많다고 했어요. 고령화 시대니까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이다 싶었어요. 솔직히 좀 두려웠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까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사람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재를 펼치면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를 써야 했어요. 남들은 한 번 읽으면 이해하는데 저는 3번은 읽어야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의학 용어가 나오고 간호절차가 나오고 법률 조항이 나오고 한자가 섞여 있으면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한자를 모르니까 머릿속이 하얘질 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다시 집에 앉아서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육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늦은 게 아니구나.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집에 와서 교재를 펼치면 아내가 옆에 앉았어요. 당신 이거 답이 뭐야? 아내가 문제를 읽어줬습니다. 제가 답을 말하고 아내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3번. 맞아, 3번. 당신 잘하네. 이번에는? 2번? 아니, 4번이야. 여기 다시 읽어봐. 이 줄이야, 이 줄. 아내가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시험 전날 밤에도 아내가 옆에서 끝까지 같이 있어 줬습니다. 당신 내일 시험인데 좀 자. 잠이 안 와.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또 보면 되지. 한 번에 붙어야 한다는 법 없잖아. 잠 안 자면 내일 머리가 안 돌아가. 그 말에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시험장에 갔어요. 답안지를 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국민학교 받아쓰기 이후로 시험이라는 걸 처음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변을 보니까 연필 쥐는 손이 떨리는 사람이 저 말고도 있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르는 건 별표 치고 아는 것부터 풀었어요. 시간이 촉박했는데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합격했어요. 자격증을 받은 날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제 나 아프면 당신이 돌봐줘.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둘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됩니다. 자격증을 따놓고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요양원에 전화하고 복지관에 전화하고 방문 요양센터에 전화했는데 한결같이 같은 대답이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남자분은 좀 이유가 뭐냐? 남자는 여자 환자를 못 돌보잖아요. 여자 요양보호사는 남자 환자를 돌볼 수 있어요. 목욕도 시키고 대소변도 치우고 뭐든 다 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 환자한테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요양보호사는 남자 환자만 맡을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자리가 별로 없대요. 여성분들이 남자 환자도 다 돌보니까 굳이 남자를 안 뽑는 거예요. 자격증은 있는데 쓸 데가 없다. 시험부터 놓고 전화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가 안 울렸습니다. 그때 진짜 허탈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부하고 아내한테 문제 읽어달라고 하고 시험장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합격했는데 끝에 가서 남자라서 안 된다. 이 한마디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자격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그 자격증이 쓸모가 생겼어요.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요양보호사가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앉아 있으면 다시 눈물이 나니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국민연금이 안 나오고 적립금도 끊기고 재형저축 모아둔 것도 생활비로 조금씩 빠지고 있었으니까 통장 잔고가 매달 줄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이번 달 50만 원 빠지고 다음 달 40만 원 빠지고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바닥이에요. 매일 돈이 들어와야 아내한테 밥값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이번에는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매일 돈 주는 일자리. 왜 매일이냐면요. 한 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월급은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 한 달을 버틸 돈이 없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인력회사라는 게 나왔어요. 건설 현장에 사람을 보내주는 중개회사인데 하루 일하면 그날 바로 돈을 준대요. 일당 10만 원. 근데 원래 10만 원인데 중개비 2만 원을 떼고 8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2만 원을 떼인다고 하니까 속이 좀 쓰렸어요. 10만 원어치 일을 하는데 2만 원을 그냥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20%를 떼이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일하고 싶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를 물어보길래 좀 망설였어요. 나이가 많으면 안 시켜줄까봐. 56입니다. 건설 현장 경험 있어요? 네. 젊었을 때 했어요. 10대 때부터요. 내일 아침 6시 이 주소로 오세요. 늦지 마세요.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첫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아내가 일어나서 같이 쌌습니다. 당신 김밥 해줄까? 아니야. 밥이랑 반찬만 넣어. 간단하게 팝통에 밥 담고 반찬통에 김치하고 계란 부침 넣었어요. 버스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순간 시간이 되돌아간 줄 알았어요. 건설 현장이요. 16살 때 아버지 따라서 삽 들고 섰던 그 현장이에요. 40년 만에 다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모래 냄새, 시멘트 냄새, 기계 소리, 사람들 고함 소리, 트럭 후진 경고음 다 똑같았어요. 코를 찌르는 시멘트 냄새가 40년 전 기억을 한꺼번에 불러왔습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던 때, 물집 잡힌 손으로 양동이를 나르던 때, 삽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던 때, 달라진 건 하나, 제 나이뿐이었습니다. 16살 때는 어른들 사이에서 제일 어렸는데 56에 가니까 제가 제일 많았어요. 현장 반장이 이름표를 보고 배치를 해줬는데 아저씨 자재 정리 쪽으로 가주세요. 힘든 건 젊은 친구들이 할 테니까 정리 쪽으로요. 힘든 건 젊은 친구들이 한다. 31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반장으로 일한 사람한테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내 생각을 고쳤습니다. 여기서 자존심 부릴 처지가 아니잖아. 돈을 벌러 왔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야. 젊은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힘드시면 쉬어도 돼요. 물 마시고 오세요. 고마웠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7천만 원 받던 반장이 여기서 아저씨 소리를 듣고 쉬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근데요, 이상하게도 재밌었어요. 몸을 쓰니까 머리가 안 복잡해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외롭지가 않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앉아 시계 소리만 듣던 것보다 100배는 나았습니다. 시멘트 냄새가 불쾌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느껴졌어요. 점심에 도시락을 꺼내서 젊은 친구들이랑 나란히 앉아 먹었습니다. 한 친구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는데 반찬이 없어 보여서 제 계란 부침을 나눠줬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뭘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잘 먹어야지. 그러다가 그 친구가 물었어요. 아저씨 예전에 뭐 하셨어요? 공장에서 일했지. 어떤 공장이요? 철강 공장. 용광로 앞에서 일했어. 31년. 우와, 31년이요? 그 뜨거운 데서요?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어요. 누군가가 내 과거를 대단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집에서 눈물만 흘리던 때가 거짓말 같았어요. 2년을 나갔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이 있는 날만 나갔는데 한 달이면 20날쯤은 일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은 쉬고 일이 없는 날도 쉬고 하루 8만 원, 20날이면 160만 원. 거기서 교통비, 점심값, 작업용 장갑 사는 거 빼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쯤 남았어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돈이
우리 부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시장에서 제일 싼 거 사다가 밥을 해줬습니다. 제철 채소를 골라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새로 담그고 계란을 부치고 반찬이 소박해도 정성이 가득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반은 사라졌어요.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31년 용광로 앞에서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건설 현장에서 하루 8만 원을 받고 있다. 비참하냐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남들이 알면 어떡하나? 공장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을 벌고 있잖아. 내 힘으로 벌고 있잖아. 아내한테 밥상을 차려줄 수 있잖아. 그게 비참한 건가? 아니지. 앉아서 우는 게 비참한 거지. 8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내가 번 돈은 다 귀한 거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16살 때 2만 원 받고 기뻤던 것처럼 56에 8만 원 받고 기뻤어요. 봉투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자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장에서는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소음 때문에 안 들리기도 하고 작업 중에 받으면 위험하기도 하니까. 근데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르는 번호였는데 3번이나 울리니까 뭔가 싶어서 받았습니다. 앞집 사모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저 앞집인데요. 사모님이 쓰러져 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울산대학병원이래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졌다고요? 어느 병원이요? 울산대학병원이요? 말이 꼬였어요. 같은 질문을 3번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31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650도를 견디면서 한 번도 안 떨었던 손이 그날 처음으로 떨렸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장 반장한테 뛰어갔어요. 집사람이 쓰러졌어요. 저 지금 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반장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알았나 봐요. 가세요, 아저씨. 일당은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빨리 가세요. 뛰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로까지 200m를 뛰었어요.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울산대학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비 14,000원. 하루 8만 원 버는 사람한테 14,000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입속으로 그 말만 반복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어요. 응급실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는 게 느려서 손으로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커튼으로 칸이 나뉘어 있는데 어디에 아내가 있는지 몰라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실려왔는데요. 이름을 대니까 3번 커튼이라고 했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가 꽂혀 있고 머리에 뭔가 기계가 연결돼 있고 모니터의 숫자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소변을 못 가리고 있었어요. 내 눈앞에서 이불이 젖어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커튼봉을 잡고 겨우 섰습니다.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거예요.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시죠? 뇌경색입니다. CT 찍어봤는데 왼쪽 뇌에 혈전이 있어요. 뇌경색.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내가 보험 넣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뇌경색이나 큰 병에 2천만 원 나오는 보험. 그때 그 말을 왜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셨으니까 지금 당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회복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1, 2년도 걸릴 수 있어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안 된다는 말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가능성이라는 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습니다. 면회가 안 돼요. 집중치료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유리창 너머로 잠깐 볼 수 있고 밤에는 보호자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면회 시간에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는데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이 유리 하나 사이에 아내가 있는데 만질 수가 없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집에 갔어요. 혼자 방에 앉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없으니까 31년 동안 매일 옆에서 잤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침대 반쪽이 비어 있는 게 방 전체가 빈 것 같았어요. 이불을 덮어도 옆이 차갑습니다.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집사람 생각이 나요. 제가 공장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 맞아주던 모습, 밥상을 차리면서 오늘 반찬이 좀 없다고 미안해하던 얼굴, 시험 전날 밤에 문제를 읽어주던 목소리, 다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돌아올 때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 그 한마디 해주던 사람. 혼자 앉아서 오열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서 아빠 진정하라고 등을 두드려줬어요. 아빠, 엄마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괜찮을 거다. 괜찮아야 한다. 아들이 등을 두드려주는데 아들 손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이 손이 언제 이렇게 커졌나? 그날 밤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 병원은 밤에 보호자가 잘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요. 보호자 대기실이 있긴 한데 의자가 딱딱한 플라스틱이고 사람이 많아서 눕지를 못합니다. 콧꼬리 소리, 기침 소리, 통화 소리.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병원 복도 중에 난방이 안 되는 구역이 있었어요. 집중치료실 쪽 복도가 그랬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복도 끝에 택배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 물품 배달하고 남은 빈 박스였는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어요. 큰 걸 하나 집어서
테이프를 뜯고 펼쳤습니다. 바닥에 깔았어요. 그게 요예요. 하나를 더 집어서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게 이불이에요. 집중치료실 문 바로 앞 유리문 너머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 심장 모니터 소리.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면 안에 심장이 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스 안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소리가 멈추면 안 된다. 이 소리가 계속 나야 집사람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한참 자는데 새벽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다가 박스를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저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차가운 바닥에서 잤으니까 등이 뻣뻣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에 있다고 잠이 안 와서 왔다가 잠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한참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한 5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따뜻한 물 한 잔을 종이컵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거 드세요. 바닥이 찬데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 물을 받는데 손이 떨렸어요. 고마워서 떨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가 새벽에 따뜻한 물을 떠다 줬어요. 한 모금 마시니까 속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컵의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 있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간병이 시작됐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간병인을 부를 돈이 없었거든요. 간병인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기준으로도 하루에 8만 원에서 10만 원은 했어요. 하루에 8만 원. 제가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8만 원인데 그걸 간병인한테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서랍에 넣어둔 그 자격증, 쓸 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격증, 남자라서 안 쓴다고 했던 그 자격증이 여기서 쓸모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돌보려고 딴 건데 내 아내를 돌보게 됐어요. 교육원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환자 체위 변경하는 법, 욕창 예방하는 법, 관절 운동시키는 법, 교과서에서 배운 게 실전이 됐어요. 대소변을 치웠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울었어요.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었는데 차라리 간병인을 불러.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간병인 부를 돈이 없다고 말 안 했어요. 그 말을 하면 아내가 더 미안해할 테니까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31년 같이 살았는데 이 정도가 뭐가 어려워. 내가 자격증도 있잖아. 전문가야, 전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일부러 농담처럼 말했어요.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밥을 먹여줬어요. 아내 손이 수저를 못 잡았거든요. 왼손에 마비가 와서 힘이 없었어요. 오른손은 좀 나았는데 그래도 수저를 들면 흔들려서 밥이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에 밥을 떠서 입에 가져다 줬어요. 국을 떠줄 때는 호호 불어서 식혀줬습니다. 아내가 입을 벌리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당신. 이렇게까지 해줘서. 미안하긴. 당신이 내 밥 30년 해줬잖아. 내가 한 달 해주는 게 뭐가 미안해. 산책도 시켰습니다. 의사가 재활의 핵심은 걷기라고 했거든요. 매일 걸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근력이 돌아옵니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아내 허리를 잡고 천천히 세웠어요.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서지를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 떼는데 30초가 걸렸어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병실에서 복도까지 10발자국을 걷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정상인이면 3초면 갈 거리를 5분 걸려서 갔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복도를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었는데 정상인은 30분이면 도는 코스를 아내하고 가면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비가 와도 돌았고 눈이 와도 돌았습니다. 밖에 못 나가는 날은 복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가 지쳐서 주저앉으려고 하면 뒤에서 안아서 다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저기 벤치까지만. 힘들어. 나 좀 쉴래. 다리가 안 움직여. 알겠어. 잠깐만 쉬자. 근데 여기 말고 저기 벤치에 가서 쉬자. 그래서 벤치까지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거기 앉아서 쉬면 또 다음 벤치까지 걸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어요. 벤치 하나, 그 다음에는 벤치 둘, 그 다음에는 반 바퀴, 그 다음에는 한 바퀴.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 사람을 꼭 살려내겠다. 그 마음 하나였어요. 요양보호사 교육 때 선생님이 하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환자가 포기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한 발자국 더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비틀거렸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저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밥이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혼자서 밥을 떠서 먹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한 칸도 못 올랐는데 나중에는 2층까지 혼자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어요. 보호자분이 재활을 정말 잘 시키셨네요. 이 정도면 거의 정상 회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울증 때 흘린 눈물, 아내 쓰러졌을 때 흘린 눈물, 박스 안에서 흘린 눈물, 다 슬픈 눈물이었는데 이건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병원 정문을 두 발로 걸어서 나왔어요. 제 손을 잡고요.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여기서 못 나왔어. 당신이 살려줬어. 그 한마디에 2년 5개월이 다 갚아졌습니다. 박스 뒤집어 쓰고 잔 밤도, 새벽에 물 한 잔 받은 것도, 대소변 치운 것도, 1시간 30분 산책한 것도 다 갚아졌어요. 그런데 시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하고 2년쯤 지나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동네를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힌 거예요. 몸이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반응이 느렸던 거지요. 다시 병원, 또 병원이에요.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닌데 충격이 크다고 해서 한방 치료를 권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에 120만 원이 나왔어요. 한 달이면 480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480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담당 의사한테 솔직히 물었어요. 선생님, 이거 꼭 해야 합니까?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의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자연 회복되니까 굳이 이 비용을 쓸 필요 없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솔직한 의사였어요. 돈 벌 수 있는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의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한방 치료는 중단했어요. 그 대신 보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젊을 때 꼬박꼬박 넣어둔 보험. 우리 같은 사람은 아프면 끝이야. 이거라도 있어야 해. 그때 아내가 한 말이 비로소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보험에서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로 치료비를 메우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아내가 보험을 넣어둔 게 우리를 살렸어요. 진짜로 제가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 넣은 그 보험. 만약에 그 보험이 없었으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80 몇만 원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100만 원 조금 넘어요. 63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지금 71세니까 8년째 받고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그 100만 원이 우리 부부의 한 달 전부예요. 100만 원. 부부가 둘이서 한 달을 사는데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나이 먹으면 돈이 적게 드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젊을 때는 건강하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감기 걸려도 약국에서 약 하나 사 먹으면 되니까 나이 들면 다릅니다.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혈압이 올라가요. 당뇨 수치가 흔들려요. 눈이 침침하고 귀가 안 들려요. 어디 하나가 아프면 다른 데도 따라서 아파요. 몸이 도미노 같아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안 가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근데 또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요. 좀 아픈 건 참습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이번 주도 참고, 참다가 크게 아프면 그때는 더 큰 돈이 들어가요. 처음에 갔으면 진료비 10,000원이면 될걸. 참다 가면 입원비 30만 원, 수술비 50만 원. 악순환이에요. 아내 약값이 매달 나가고 제 혈압약도 매달 나가고 정기검진 비용도 있고 교통비도 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면 물가가 올라서 예전에 3만 원이면 됐던 게 지금은 5만 원도 빠듯합니다.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그거 사면 10,000원이 훌쩍 넘어요. 100만 원에서 약값 빼고 병원비 빼고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빼고 교통비 빼고 장 보는 돈 빼면 부부가 밥 먹을 돈이 겨우 남아요. 외식은 못합니다.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0,000원은 나가잖아요. 둘이 먹으면 2만 원. 2만 원이면 사흘치 반찬값이에요. 밖에서 한 끼 먹으려다가 사흘 반찬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커피도 집에서 타 먹어요. 인스턴트 커피, 커피숍에서 한 잔에 5,000원 하는 거 우리한테는 사치입니다. 옷은 작년 것을 또 입고 양말에 구멍이 나면 집어서 신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어릴 때 양말 깁던 게 71세 다시 쓸모가 생겼어요. 웃기지요. 공무원 연금이 350만 원이래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공무원 30년 하면 350만 원쯤 나온다고. 저는 100만 원입니다. 250만 원 차이. 월급은 비슷했어요. 연봉 7천만 원이면 공무원하고 크게 안 달랐거든요. 같은 시간을 일했고 같은 세금을 냈고 같은 나라에서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25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350만 원 받는 사람은 여행도 가고 손자한테 용돈도 주고 외식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는데 100만 원 받는 사람은 병원비 내면 밥값이 빠듯해요.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원망은 안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용광로 앞에 선 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간 거잖아요. 대한제강에 들어간 건 제 발로 걸어간 거예요. 누가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31년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 제도가 좀 더 공평했으면 하는 생각은 합니다. 주식 같은 건 안 했어요. 주식이요? 저는 그거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도박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화투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어요. 도박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공돈을 바라면 안 된다. 손으로 번 돈만 진짜 돈이다.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주식도 그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주식이 오른다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게 벌어서 인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하나 걱정이 있어요. 아들입니다. 40인데 결혼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요. 가라고 떠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한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내 아들도 그런 건지 아들이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말 안 해요.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합니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은 건지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는 말인지 아버지는 다 압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들한테 뭐라 할 처지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아내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는 아버지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31년 용광로에서 몸이 타들어가도록 일했는데 아들 결혼 한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식장 비용이 얼마래요? 전세금이 얼마래요? 혼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귀를 막고 싶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들이 가끔 부산에 내려오면 같이 밥을 먹어요. 아들 뭐 먹을래? 아빠 아무거나. 아무거나라고 하면 제일 싼 데를 갑니다. 동네 백반집에 가서 된장찌개 둘 시켜요. 2인분에 14,000원. 아들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40이 됐는데 아직 미혼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고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이 녀석이 행복한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해줄 게 없다는 게 아버지로서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전세금이라도 보태줄 텐데 결혼하겠다고 하면 예식장이라도 잡아줄 텐데 그 마음만 있고 주머니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 2년 5개월 간병해서 다시 걷게 만든 사람이 제 옆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어요. 팝솥에서 김이 나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제가 일어난 걸 보면 돌아보면서 웃어요. 일어났어? 밥 먹어. 그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저녁에 같이 산책을 나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걸립니다. 병원에서는 1시간 30분이었는데 지금은 30분이면 돌아요. 손을 잡고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손을 안 잡고 다녔어요. 남자가 아내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부산 사나이가 아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잡아요.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손을 놓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번 놓쳤다가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다시는 안 놓겠습니다. 아내가 산책하면서 그래요. 당신, 우리 둘이 건강하면 된다. 아들은 알아서 할 거다. 우리가 건강해야 아들한테 짐이 안 되는 거야. 노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요? 부부가 같이 건강한 거. 그거 하나예요. 돈이 350만 원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고 100만 원밖에 없어도 건강하면 손잡고 걸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2년 5개월 동안 배웠습니다. 박스 뒤집어 쓰고 잔밤에 배웠어요. 대소변 치우면서 배웠고 1시간 30분 산책하면서 배웠고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잔에서 배웠습니다. 퇴직하실 분들한테, 퇴직하고 집에 앉아 계신 분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아내하고 집에서 마주 보고만 있으면 서로 지칩니다. 남자가 퇴직하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그러면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낮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밖에 나가십시오. 좋은 데도 가보고, 나쁜 데도 가보고, 얻어먹는 데도 가보고,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공원에서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취미를 하나 만드십시오. 뭐든 좋습니다. 산책이든 낚시든 운동이든 그림이든 장기든 바둑이든 돈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공원 걷기, 도서관 가기, 경로당에서 이야기하기, 뭐든 하십시오. 안 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다가 건설 현장에 나가니까 살아났잖아요. 몸을 쓰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밖에 나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내를 잘 대하십시오. 퇴직하면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짜증 내지 마십시오. 보험 넣으라고 잔소리하면 귀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라고 잔소리하면 괜찮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야 잔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됩니다. 저는 알아요. 삐삐삐. 그 기계 소리 들으면서 박스 안에서 벌벌 떨어봤으니까 그 소리가 멈출까봐 숨도 못 쉬고 누워 있어 봤으니까 용광로에서 31년 650도를 견딘 사람이 드리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몸이 재산이에요. 돈은 없어져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내 손을 잡으십시오. 오늘 저녁에 한 바퀴만 같이 걸으십시오. 멀리 안 가도 돼요.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손잡고 걸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노후의 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 퇴직 앞두고 불안하신 분, 아내 간병으로 힘드신 분,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